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1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 밤을 한 여인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17년간 이 산에 숨어 살았던 진짜 이유를, 그리고 내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과거가 결국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나를 도인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도인이 아니라 도망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망과 연민 사이에서 흔들린 한 남자의 고백이다.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17년을 살았지만 결국 인간이었던 나의 이야기를 깊은 산속,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즈넉한 산사.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그 시간에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그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법명 해음, 속명을 버린 지 17년이 흘렀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된다. 새벽 예불, 108배, 청소, 그리고 긴 명상.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낸 채 오직 내면의 평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의 일상. 번뇌는 보리요, 생사는 열반이니라. 그가 매일 아침 되뇌는 화두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이곳에 가두었다. 아니, 가두었다고 말하기엔 이곳이야말로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었다. 17년 전 그가 이 절에 올라왔을 때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다. 세상에 상처받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르다. 깊이 파인 눈가의 주름과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하고 깊은 눈빛. 세월이 그를 단련시켰고 수행이 그를 완성시켰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예불을 드리고 같은 길을 걸어 약수터에서 물을 떠온다. 점심은 간소한 죽 한 그릇, 저녁은 생략한다. 해질 무렵이면 마당을 쓸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경전을 읽는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고이며 모든 것은 무한이라.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산사의 다른 스님들과도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눈빛과 몸짓으로 충분했다. 말이 많을수록 번뇌도 많아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변해도 그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도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홀로 명상에 잠겨 있던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17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묘한 감정이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더욱 깊은 명상에 잠겼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가고 산사는 고요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해음은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과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산사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였다. 해음은 명상 중이었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7년간 이 산에서 살면서 이런 시간에 방문자가 온 적은 거의 없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법당 앞에서 멈췄다. 해음은 천천히 눈을 떴다. 촛불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간절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 해음은 잠시 망설였다. 17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다. 세속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밤중에 찾아오는 방문자들은 대부분 복잡한 사연을 안고 있었고, 그런 문제에 휘말리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 너무나 절망적이고 처절한 그 소리에 해음의 마음은 흔들렸다.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해음은 마침내 일어섰다. 촛불을 들고 천천히 법당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시주님, 이런 밤중에 무슨 일로? 해음의 목소리는 17년 만에 낯선 이와 나누는 첫 대화였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해음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눈물로 젖은 그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서 본 듯한,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스님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여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오직 부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음은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간절함도 느껴졌다. 일어나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곳곳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긴 길을 걸어온 흔적이 역력했다. 먼 길을 오셨군요. 해음이 말했다. 네. 서울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마지막엔 걸어서. 여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해음은 잠시 고민했다. 절의 규칙상 여성을 법당 안으로 들릴 수는 없었지만 이런 늦은 밤에 산길을 내려보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우선 차부터 드시죠. 마루에 앉으십시오. 해음은 방 안으로 들어가 차를 우렸다. 17년간 혼자 마시던 차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게 되는 것도 처음이었다. 여인은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셨다. 해음도 조용히 기다렸다. 17년간 익힌 침묵의 미덕이 이런 때 도움이 되었다. 스님, 마침내 여인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해음은 놀란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죽었어요. 17년 전부터.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17년 전. 그 말에 해음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도 바로 17년 전이었다. 17년 전에 무슨 일이? 해음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해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여인의 눈동자에서 해음은 뭔가 익숙한 것을 보았다. 혹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 아니신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해음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17년간 잊으려 했던 그 이름.
스스로 묻어버렸던 그 정체성. 저는, 저는 해음입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하지만 여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정우, 정말 당신이군요. 17년 만에, 17년 만에 찾았어요. 그 순간 해음의 17년간의 평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는 정우가 아닙니다. 해음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인. 아니, 이제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민지. 17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여인.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눈빛.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해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주님, 늦은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산문 아래 민가에서 쉬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17년 전에도 당신은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그 말에 해음의 가슴이 찔렸다. 17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약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그날 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다. 민지에게도,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아무 말 없이. 그때 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저는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해음은 눈을 감았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민지와의 사랑,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그 사건. 제가 아는 정우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해음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죽었다고요? 민지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제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뭐예요? 유령인가요? 해음은 대답하지 않았다. 17년간 연마한 침묵의 힘으로 이 상황을 견뎌내려 했다. 저는 당신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민지의 고백이 밤 공기를 가르며 해음의 가슴에 박혔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17년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해음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좋았다고요? 민지가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섰다. 당신이 사라진 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해음은 고개를 돌렸다. 민지의 얼굴을 직접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저는 결혼했어요. 민지의 말에 해음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당신을 기다리다 지쳐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해음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결혼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불행했고, 저도 불행했고, 결국 5년 만에 이혼했죠. 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시주님. 해음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때문이에요. 민지가 그의 말을 끊었다.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저는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해음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17년간 쌓아올린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민지가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로든 소문은 나는 법이더군요. 그래서 찾아오신 건가요? 해음이 물었다. 네,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에게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때 왜 저를 버리고 떠났는지.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17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해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요? 왜 말할 수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아니 정우의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올 테니까요. 해음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럼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건가요? 그 질문에 해음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자체가 답이었다. 그렇다면 민지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왜 떠났어야 했는지 말해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서 두 사람 주변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앉으세요. 해음은 마침내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민지는 다시 마루에 앉았다. 해음도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17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17년 전. 해음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작은 건설 회사였지만 나름 잘 되고 있었죠. 해음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갔다. 우리는 행복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고. 그랬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일어난 일이. 해음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이었어요? 민지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해음은 한동안 침묵했다. 17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그 진실을. 아버지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해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부실 공사 때문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입주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해음의 목소리가 떨렸다. 3명이 죽었어요. 현장 작업자 2명과 그리고 그리고 민지가 재촉했다. 한 가족이 미리 이사를 와 있었어요. 어린 딸과 함께. 해음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돈을 아끼려고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것을. 자재비를 아끼고 안전검사도 대충 넘어갔다는 것을. 해음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그래서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와 싸웠어요.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해음은 고개를 저었다. 모든 책임을 현장 감독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정우, 민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 있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절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울부짖는 모습을 봤을 때, 해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어떤 얼굴로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민지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더 끔찍한 건 해음이 계속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한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설마 민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법정에 세울 수도 없었고. 해음은 머리를 감쌌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왜?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라면 이해했을 텐데. 어떻게 말해요? 해음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그 공범이라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더군다나 해음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그 아이와 당신이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생각났어요.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우. 민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돈도 신분증도 모든 것을 다 두고. 해음은 자신의 선택을 회상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죽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용기가 없어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흔들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민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해음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버지는 결국 감옥에 갔어요. 5년형을 받으셨죠. 회사는 망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해음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리고 저는 민지가 계속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소식들을 들어야 했어요.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17년 전에 그 참혹한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해음이 마침내 말했다. 제가 왜 해음이 되어야 했는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17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이제 가셔야 해요. 해음이 일어서며 말했다. 다른 스님들이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민지도 천천히 일어났다. 정우. 아니, 스님. 저는 해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음 스님. 민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다. 저는 이해했어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사합니다. 해음의 목소리에는 17년 만의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민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해음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17년간 봉인해둔 감정이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시주님, 해음이 간신히 말했다. 저는 이미 알아요. 당신이 이미 스님이라는 것도, 세속을 버렸다는 것도.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명령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음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또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갈게요. 민지가 돌아서며 말했다. 하지만, 가끔 이곳에 와도 될까요? 그냥,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러. 해음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다. 민지가 산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음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7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여전히 아름다운 그 실루엣. 민지. 해음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지가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조심히 가세요. 해음은 그것만 말할 수 있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해음은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17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평정심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아침 예불 시간이 되었다. 해음은 법당으로 들어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경전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염불을 해도 민지의 얼굴만 떠올랐다. 해음 스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앉은 원주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해음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해음의 마음은 평정을 찾지 못했다. 걸상에 앉아 명상을 하려 해도 민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안 돼. 해음은 중얼거렸다.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정우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그의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 17년간 죽였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해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던 수행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해음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해음은 산책을 하러 나갔다. 평소보다 더 먼 길을 걸었고 어느새 산문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민지였다. 그녀는 산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해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몰래 나무 뒤에 숨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한동안 산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다려. 해음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민지가 놀라서 돌아보았다. 해음이 나무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퍼졌다. 스님, 민지가 그에게 다가왔다. 왜? 왜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해음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폐가 될까 봐서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산문 아래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매일 이렇게 오셨던 건가요? 해음이 물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어요. 저도. 해음이 고백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해음이 중얼거렸다. 왜 안 돼요? 민지가 물었다. 저는 이미 세속을 떠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민지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해음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기다릴게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 민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해음은 깨달았다. 자신이 17년간 억누르려 했던 것은 과거의 죄책감만이 아니라 민지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다는 것을.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달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큰 비가 내렸다. 여름 장마의 시작이었다. 해음은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해음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다. 이런 날씨에 민지는 괜찮을까? 해음은 자신도 모르게 걱정했다. 그녀가 어디서 지내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밤 11시쯤 해음이 경전을 읽고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비바람 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스님, 해음이 밖으로 나가보니 민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해음이 급히 다가갔다. 스님, 저는 민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해음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부축해서 법당 처마 아래로 데려갔다. 비는 피할 수 있지만 바람이 몰아쳐서 여전히 춥고 습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해음이 자신의 장삼을 벗어 민지에게 둘러주며 말했다. 민지는 한참 동안 떨기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무슨 소리예요? 해음이 놀라서 물었다. 17년 동안, 17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도 했지만, 이혼도 했지만, 결국 제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었어요. 민지의 고백에 해음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데 이제 당신을 다시 만났는데, 당신은 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고,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 씨. 해음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라리 민지가 해음을 바라보았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음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살아봤자 뭐가 달라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번개가 크게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저를 떠났을 때 민지가 계속했다. 저는 수없이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에 살았어요. 해음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을 찾았는데 결국 또 떠나라고 하네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민지가 일어서서 비 속으로 걸어나가려 했다. 해음이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 해요? 강으로. 민지의 대답에 해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됩니다. 해음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민지가 해음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17년간 참아왔던 모든 아픔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지가 흐느끼며 물었다. 해음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처마 아래에서 떨고 있었다. 저와 함께 가요. 민지가 해음의 귀에 속삭였다. 뭐라고요? 이곳을 떠나요. 저와 함께. 민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해음이 고개를 저었다. 왜요? 왜 안 돼요? 민지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다. 저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저를 사랑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음은 대답할 수 없었다.
17년 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저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뭐 때문에 저를 떠나려는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말해봐요. 민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을. 그 순간 큰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크게 울렸다. 그 순간의 번개 불빛 속에서 해음은 민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17년간 자신이 도망쳐온 것은 죄책감만이 아니라 민지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걸. 민지. 해음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네, 민지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저도. 해음이 말하려는 순간 또 다른 번개가 번쩍였다. 그 순간 해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1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계율과 원칙이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져 내렸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해음이 마침내 고백했다. 17년 전에도 지금도. 민지의 얼굴에 기쁨이 퍼졌다. 그럼 저와 함께 가요.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해음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민지의 절망적인 표정을, 죽겠다던 그 말을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좋아요. 해음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함께 가요. 그 순간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결정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저주하는 것 같기도 했다. 17년간의 수행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새벽 3시, 해음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짐을 챙겼다.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다. 17년간 소유한 것이라고는 몇 권의 경전과 낡은 옷가지뿐이었다. 민지는 법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습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해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복잡했다. 17년간의 삶을 하룻밤 사이에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후회되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요. 민지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아니에요. 해음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산문을 향해 걸었다. 17년 전 해음이 이곳에 들어올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산문에 도착했을 때 해음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17년간 살았던 그 산사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다른 스님들이 그의 실종을 발견할 것이다. 미안해요. 해음이 산사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리고 민지의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했다.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내려갔다. 새벽 5시쯤 드디어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라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어디로 가죠? 해음이 물었다. 일단 서울로 가요. 제가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놨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당신 혼자 사는 곳인가요? 네. 이혼한 후에 혼자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렸다. 해음은 17년 만에 맞는 세상이 낯설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건물도 사람들의 옷차림도 심지어 버스도 예전과 달랐다. 많이 변했죠? 민지가 그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네.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다. 해음은 17년 만에 타는 대중교통에 어색함을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스님 복장을 한 사람과 여자가 함께 다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해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관없어요. 민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해음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다. 도시의 소음과 매연, 빌딩들의 숲, 모든 것이 해음에게는 충격이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민지가 작은 원룸 앞에서 말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하지만 해음에게는 너무 복잡해 보였다. 17년간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살던 그에게는 이 작은 공간도 온갖 물건들로 가득해 보였다.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민지가 말했다. 해음은 바닥에 앉았다. 의자에 앉는 것도 어색했다. 17년간 바닥에서만 생활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후회돼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해음이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저녁이 되자 민지가 음식을 주문했다. 17년 만에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었다. 해음은 젓가락질도 어색했다. 천천히 해요. 시간은 많아요. 민지가 위로했다. 하지만 해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17년간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밤이 되었다. 민지는 해음을 위해 이불을 따로 깔아주었다.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해음은 잠들 수 없었다. 도시의 소음, 네온사인의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의구심이 그를 괴롭혔다. 새벽 4시, 평소 일어나던 시간이 되자 해음은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불을 드릴 법당도 명상할 조용한 공간도 없었다. 민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해음은 조용히 창문 앞에 앉아서 도시의 새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해음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해음의 실종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17년간 수행하던 스님 갑자기 사라져. 납치 의혹도 제기. 민지가 신문 기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거 괜찮을까요? 해음도 신문을 읽어보았다. 자신의 옛 이름인 정우 대신 해음 스님으로 보도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곤란해질 것 같아요. 해음이 미안해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어요. 민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해음은 17년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신분증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사회보험도 없었다. 일단 주민등록부터 복구해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그래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관공서에서의 절차는 복잡했다. 17년간 실종 상태였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담당 공무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했다. 가족은 안 계세요? 공무원이 물었다. 해음은 대답하지 못했다. 17년 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후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해음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17년간 아무 소식을 듣지 않았으니까. 며칠 후 주민등록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다. 해음의 실종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해음 스님이 최근 서울에서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주변을 수색하고 이웃들에게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해음이 민지에게 말했다. 저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져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소문도 잠잠해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해음이 다니던 절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음의 과거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실종된 해음 스님, 17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연관성 있나?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다. 17년 전 정우의 아버지가 일으킨 사고와 해음 스님이 같은 인물이라는 추측 기사였다. 이제 어떡하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음은 신문을 읽으며 절망감에 빠졌다. 17년간 숨어 살았던 과거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음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그 스님 아니야? 17년 전 그 사건 말이야. 여자랑 함께 도망쳤다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대부분은 왜곡되고 과장된 것들이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민지가 결심한 듯 말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해요. 어디로요? 부산 쪽으로.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이사를 하기도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17년 전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이 해음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정우 씨 여기 계시죠? 남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가 당황하고 있을 때 해음이 나타났다. 그 순간 여자가 해음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여자가 해음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남자가 아내를 말렸지만 그의 눈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17년. 17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음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수진이 7살이었어요. 7살. 여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부실하게 지은 건물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고요. 죄송합니다. 해음이 간신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우리 딸이 돌아와요? 남자가 소리쳤다. 그때 왜 도망갔어요? 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어요? 여자가 울부짖었다. 해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법정에서 증언만 했어도 제대로 된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묻어 있었다. 아저씨, 아주머니. 민지가 나서려 했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여자가 민지를 향해 소리쳤다.
범죄자를 숨겨준 공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요. 해음이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지가 위로했다. 하지만 그분들 말이 맞아요. 저는 17년 전에도 도망쳤고 지금도 도망치고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피해자. 해음이 쓰게 웃었다. 저는 가해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회사의 일원이었으니까. 민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17년 동안 절에서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음이 계속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그 순간 해음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가 사준 휴대폰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우야. 정우 맞지?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누구세요? 나다, 김철수야. 고등학교 동창. 해음의 얼굴이 굳어졌다. 17년 전 친구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야, 너 정말 스님이었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 철수의 목소리는 신기해하는 듯 했다. 철수야. 만나자. 할 얘기가 많아. 1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 전화를 끊은 후 해음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친구분이에요? 민지가 물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하지만 해음은 알고 있었다. 과거의 인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평온한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해음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하고 있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 3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고 해음의 과거를 파헤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사가 나온 것은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17년 전 건설 현장 사고, 새로운 증거 발견. 조작 의혹 제기. 민지가 신문을 읽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뭐예요? 해음도 신문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7년 전 사고가 단순한 부실 시공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17년 전 붕괴된 아파트 현장에서 최근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안전검사를 담당했던 어 씨가 최근 양심 고백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다. 뭐가 놀라운 사실이래요? 민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당시 안전검사관이었던 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전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건물의 주요 지지대를 손상시켰다는 것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해음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사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시 정우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건설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었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무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다. 해음은 대답하지 못했다. 17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나가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정우 씨 계시나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어떤 분이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해음이 나와서 그 남자를 보았다. 17년 전 사건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기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해음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무죄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해음이 멈칫했다. 들어오세요. 해음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기자가 들어와서 자료를 펼쳤다. 17년 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었다. 이것 보세요. 기자가 사진을 가리켰다. 사고 당일 새벽 현장에 의문의 인물들이 출입한 흔적이 있어요. 해음이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흐릿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건설 현장에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 기자가 다른 자료를 꺼냈다. 당시 경쟁업체였던 대한건설의 내부 문서예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거죠. 문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우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해음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요. 기자가 대답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 수도 있어요. 그 순간 해음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우야, 낡고 지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해음이 순간 말문이 막혔다. 17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뉴스 봤다. 너 서울에 있다고 하던데. 맞냐? 네.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5년 감옥 살고 10여 년 병원 신세 지는데 뭐가 괜찮겠냐? 해음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제가 됐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내일 만나자.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병원에 계세요? 해음이 물었다. 가남이다. 시한부야. 그 말에 해음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의사 말로는 3개월. 길어야 6개월. 전화를 끊은 후 해음은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아버지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시한부래요. 기자가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나보세요. 아마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요? 17년 전 그날 밤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자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그날 밤 해음은 잠들 수 없었다. 17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무죄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17년간 괜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는 것.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해음이 중얼거렸다. 저는 왜 17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민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음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었다. 17년간의 수행도, 민지와의 이별도 모든 것이 새벽이 되어서야 해음은 잠들 수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해음과 민지는 요양병원을 찾았다.
1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였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17년 전에 그 건장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에 시달린 초췌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 해음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7년간 기다렸던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야, 우리 아들. 해음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17년 전에 아니다.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한 건 나야. 너한테 미안하다. 아버지. 아버지가 해음의 손을 잡았다. 17년 전보다 훨씬 마르고 거친 손이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감옥에서도 병원에서도. 언젠가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민지는 뒤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어제 기자가 와서 새로운 증거를 보여줬어요. 해음이 말했다. 혹시 17년 전 그날 밤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뭘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17년 전. 사고 나기 전날 밤에 누군가 날 찾아왔다. 누가요? 대한건설 전무였다. 이정호라는 놈이었지. 해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놈이 제안을 했어. 우리 회사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물러나면 큰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요? 나는 거절했지. 그 아파트는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였거든.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러자 그 놈이 협박을 했어. 우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거라고. 해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엔 빈소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다음날 아침에 사고가 났지. 그럼 정말로 그들이 증거는 없어.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한 짓이야.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겠냐? 증거도 없는데. 아버지가 쓰게 웃었다. 게다가 나는 이미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었잖아. 해음은 17년간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알고 있다. 너도 나를 의심했다는 걸. 아버지가 해음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 아들한테까지 의심받을 정도로 평소에 못났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 없으세요. 잘못 있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 그래서 너가 17년을 그렇게 살게 만든 거. 해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했다. 너를 법정에 세우려 했던 것도 잘못이었어. 내가 너무 겁이 났어. 감옥 가는 게. 아버지, 하지만 결국 감옥에 갔지. 5년. 너 없이 5년을 살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가 다가와서 두 사람 옆에 앉았다. 아버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민지가 말했다.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우는 17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진실을 밝혀야 정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민지인가? 네, 아버님. 17년 전에 우리 정우랑 네. 아직도 사랑해요. 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17년을 기다려줘서.
그날 저녁 아버지는 검찰에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했다. 17년 전 그날 밤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자세한 증언이었다.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해음에게 물었다. 해음은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다. 17년간의 수행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진정한 평화를 배웠고 내면의 성찰을 얻었다. 저는 해음이 천천히 말했다. 다시 절로 돌아가려고 해요. 정말이요? 민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면서. 해음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요. 민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당신의 수행이 방해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해음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수행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2달 후, 17년 전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다. 대한건설의 조작과 음모가 법정에서 인정되었고, 해음의 아버지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해음과 민지가 곁을 지켰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해음과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해음은 다시 스님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도심 속 작은 포교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상담과 치유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민지는 그 포교당에서 해음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17년 전에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해음에게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 당신이 절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깊이를 얻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해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제가 당신을 찾아간 것도 특히 그게 가장 의미 있었죠. 해음이 민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17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해음이 다짐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17년의 침묵이 끝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다. 수행과 사랑, 출가와 재가, 성속과 속세. 모든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수행이 시작된 것이었다. 해음의 마지막 수행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랑을 통한 깨달음, 함께함을 통한 완성.